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tum에 자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크리스마스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찬송가죠.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은 저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5년 전인 195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은 시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결교회에서 성탄기념 예술제라고 하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음악회 정도가 되겠죠. 당시에 교인이 아니었던 12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교회 선생님 요청으로 방금 제가 불렀던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비롯해서 세 곡의 찬송가를 독창을 시켜서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제 4월 8일 날 입학한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57년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입학한 그 중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너는 성악을 해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과 많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작게 갖고 있었는데 57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이죠. 저희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무슨 국경일에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학 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띵하니 좀 이상해가지고 방에 가서 누웠는데 깨고 보니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장질부사라고 하는 그 역병이 저희 집에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어머니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다 이상하다고 누웠었는데 두 분은 바로 이제 저녁에 일어나셨고 저는 일주일 후에서 이제 죽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저희가 이제 방앗간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그 방앗간 집 아들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걸을 정도로 회복을 해서 동네에 나갔더니 너 죽었다던데 뭐 이런 소문이 나돌아가지고 제가 좀 명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너무 많이 약해졌는데 이 발톱, 손톱 뭐 다 빠지고 이 피부도 다 벗겨지고 제 머리 숱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빠졌어요. 머리도 뭐 거의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참 몰골이 아니었죠. 그런 수위증 뭐 체구도 뭐 본래 좀 작았었지만 너무 그 몸이 약하고 그래서 간신히 중학교를 마치고 1년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몸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건강해야 되겠다. 뭐 노래고 뭐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래와는 180도 달라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에서 노래한 것이
그 추억에 남아 있고, 또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왜 이 숫자라는 게 참 어떤 때는 묘한데, 그런 걸 느껴보신 적들이 아마 다들 계실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이니까 66년 6개월을 제가 산 기간이에요. 태어나서 66년 6개월을 살았는데, 그때가 12월 22일. 그런데 그 60몇만 원인가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0몇만 원 하는 그 병원 입원실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고 새벽 6시에 그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만감이 교체하는 가운데 수술실을 향했습니다. 투비 오나 투비,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왜?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 절제 수술을 받고 12월 3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째 지금 더미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친지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이제 캐치하라는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뭐 이 병문안이 수시로 자유롭게 잘 됐었을 때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혹시 당시에 병문안 오셨던 분들이 저를 보신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저는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물론 뭐 후유증이 있어갖고 아프기도 했지만, 43일 후인 2월 12일 날 또 다른 장기 하나를 떼어내야 돼요. 거기에도 암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 제가 이제 금방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2번에 걸친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뭐 항암 치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방사선 치료를 28번인가 밑에 걸쳐서 했고, 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이제 시간은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덤으로 주어진 삶이라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내려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통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는 말과 같이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떠오르는 저의 추억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혹여 병석에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저는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웨이트 운동을 병행해서 뭐 78살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만하면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는 넓은 강과 바다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제가 이 지공선사의 반열에 오른 지 11년, 세상대로라 하는 많은 포크레인들 앞에서 이렇게 삽질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철이 아직 안 드는 것인지 코로나 방콕 생활에 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얕은 지식이지만 우물안 개구리를 좀 아는 척하는 말로서는 정중지화라고 하죠. 우물정자 가운데 중자, 갈지자, 개구리 와자. 영어로는 개구리를 프라그라고 한 프라그, F-R-O-G-S 이렇게.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는 개구리를 생각하자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화에 관련된 시간은 이제 차후 제가 별도의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F는 뭐냐? Family and Friend, 가족 그리고 친구. R은 Rest, 휴식이나 Recreation, 여가. 또 O는 Occupation, 직업. G는 Geography, 지도.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S는 Social Life,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 그리고 때, 장소, 분위기 등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뭐 주책 없이 아무 데서나 떠들고 뭐 이러면은 격이 나타지니까 개구리를 기억하셔가지고 대화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190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세상을 등지신 분인데,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인본주의 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많은 책에서 강사들이 인용하는 인간의 욕구를 얘기하면 이분의 그 이론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욕구와 동기부여의 이론으로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선은, 첫째가 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세 번째가 소속과 사랑의 욕구,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존중의 욕구. 뭐 하대와 천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겠죠.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욕구는 이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는 것이며, 자아 실현의 욕구를 넘어서 최상의 단계의 신앙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분은 설파를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는 단계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아 시절, 초중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이 격이 달라지죠. 첫 언어인 울음이 생리적 욕구를 표준하는 것이라면,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언어의 수준도 더 높아져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말하기 능력도 높은 수준을 당연히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 능력이 국어 능력이고, 그 가운데서도 표현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하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배운 절차를 따라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말을 안다는 것을 지언이라고 합니다. 지언. 알지 말씀은. 맹자의 제자 공손추라는 사람이 하위 지언. 무엇을 일러 지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답하기를, 피사, 음사, 사사, 둔사의 네 가지 말을 들으면
폐함이궁, 덮어지거나 빠지거나 갈려놓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남이 아첨하는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가려진 말을 깨달아야 하고, 음탕한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 말 속으로 빠져드는 말을 깨달아야 하고, 간사한 말을 하면 그 말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닫게 되고, 꾸며대는 말을 하면 그 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깨닫는 거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생겨나와서 정치에 피해를 주며, 정치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임금 섬기는 일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회생활에서도 마땅히 적용되는 말이죠. 남이 하는 말을 안다는 것은 뭐 단순한 대화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말, 한쪽으로 치우져서 올바르지 못한 말을 이제 피사라고 그러고, 음사는 뭐 말 그대로 음란하고 음탕한 말, 사악한 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둔사, 회피하는 말, 이게 숨는 말이죠.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 요즘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그냥 뭐 눈 뜨면 듣는 말이에요. 이게 다 요즘 아주. 이 사회생활은 이제 설득의 연속입니다. 설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권위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설득의 시대입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제 설득하느냐 못하느냐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설득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인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구심을 없앰으로써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찬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설득에는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사적과 공적 맥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설득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동 기본 원리이며, 설득력에 의해서 현대인들의 능력은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슬처럼 엮여져서 펼쳐지는 사회생활, 그 속에서 설득력이 약한 사람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다 설득의 결과 아니겠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예컨대 회의, 상담, 교육, 면접,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뭐 부부 간에도 이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는 실패하는 것이고 곧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후보는 낙선하는 것이고, 상담에서 고객을 설득하지 못한 상인은 물건을 팔 수 없으며 굶어야 되는 거죠. 면접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한 수험생은 취직을 할 수 없고, 가족을 설득하지 못한 가장은 존경은커녕 사랑받지도 못한다. 또한 토론이나 논술에서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분야가 바로 산업, 그러니까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소비자를 설득해야 기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득에는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화자, 말하는 사람. 뭐 동네 사는 이 화자씨가 아니고 화자는 설득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화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지혜, 권위 등을 뜻하는 거죠. 능력, 카리스마,
박력이 있어야 되고 사례가 깊어야 되고 열정적이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거짓이 좀 가미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이죠. 인격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청자 듣는 거죠. 청자. 제가 아는 청자씨 말고 설득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과정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와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자의 욕구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이 설득이 돼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 말하고 듣고 다음에는 이 줄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부과돼야 된다. 이 우리가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득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훌륭한 낚시꾼은 물고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던져줄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흔히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그게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수천 년 전에 시라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설득하는 사람의 인격과 직결되는 정신, 이거를 에토스라고 그러죠. 인성과 품성. 두 번째가 정서적 호소를 맞는 감정적 요소, 파토스. 고통 또는 경험, 연민을 자아내는 힘을 우리는 파토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 뒷받침이 되는 이성, 진리, 로고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어로 언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설득의 3대 요소는 논리, 감정, 인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상대방을 성향 분석을 하고 한정성 상황, 며칠까지다 아니면 몇 개뿐이다 이런 한정성 상황을 피력해야 되고, 권위를 이용해야 되고, 어떠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과장보다는 부장, 부장보다는 상무, 전무, 아니면 회사의 대표자, 이렇게 해야 청자가 쉽게 순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증거 제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설득하는데 유리해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설득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설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을 깨닫는 이유가 사람들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득에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가 언어적 기호로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 과정이고, 두 번째로 사전에 의도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죠. 단순 대화가 아니고 여기에는 목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태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가 불량하거나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면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방적인 명령이나 복종과는 달리 청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말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 새기는 힘이죠. 견인력, 끌어당기는 힘. 성취력, 목적한 바를 이뤄내려는 힘.
네 번째, 파괴력. 이 언어의 파괴력은 뭐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당신이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에브라함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